네, 지난주 방고우가 어떻게 이 전도사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밀레를 존경하면서 그린 농부의 삶 등 초기작들 저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용 도수님, 자 우리에게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방고우인데 실제로 생전에는 그런데 작품을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팔았던 작품은 그 남프랑스 뜨거운 아르레에서 그렸던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만 공식적으로 판매된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왜 작품이 그 당시에는 한 점밖에 팔리지 못했는지. 당시에 인기가 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과감하고 역동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파격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파격이란 단어가 전 제일 완벽하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조금 익숙한 단어로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그 예술 장르가 나왔을 때 이걸 처음 제대로 접한 반 고흐는 독학을 하면서 그걸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었다 보니까 당시 입장에서는 이게 완성은 완성인 거야? 미완성 아니야? 너무 낯선데 그리다 만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뭐 이게 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AI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했던 게 반 고흐의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전에 판매한 게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구매한 분은 뭐 선견 지명이 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목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해 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 사람도 화가였습니다. 안나 보쉬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화가가 산 겁니까? 맞습니다. 화가 겸 수집가로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분은 사실 예술가로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기보다는 네, 반 고흐의 작품을 살아생전 처음 구매했다라는 거로 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그 정도까지. 그쵸. 그게 사실 오히려 의미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은데요. 사실 이 안나 보쉬의 동생이었던 외젠 보쉬란 인물이 반 고흐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친구 사이였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안나였다 보니까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목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뛰어난 예술 같은데 해서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해외에 있는 안나 보쉬와 외젠 보쉬의 자료를 아카이빙해 놓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는 네. 좀 연민이라고 할까요? 반 고흐가 동생이 지원을 해주고 있긴 했지만 작품도 못 팔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동료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소개되고요. 특히나 동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구매해주면 동생도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작용돼서 구매했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연민에 따라서 작품을 구매해 준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맞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매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400프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00프랑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네. 수치이다 보니까 현재 물가랑 좀 매칭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로 지금의 한 100만 원에서 오. 150만 원 돈으로 당시에도 소개되거든요. 꽤 높은 액수인데요. 근데 사실 미술품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좀 가격이 고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뭐 아트테크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다 보니 국내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셔도 국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은 작품도 사실 그 가격 이상의 물가 어. 수치를 갖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현재 물가하고 매칭시킨 개념이다 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대접해 줬다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화가에게 그 동료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그 반 고흐의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은 엄청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에 그럼 지금 현재 와서는 얼마에 좀 거래가 되는 겁니까? 혹시 예상되는 가격 있으실까요? 글쎄 뭐 100억, 100억이요. 1000억까지. 역시 지금 사실 거의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는데 실질적인 기록으로 말씀드리면은 2022년 11월 그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네. 이게 최고가를 한번 갱신하게 되는데요. 달러로 하면은 1억 1,700만 달러로 네. 판매가 된 거고 이게 하나로 하면 1,600억 원에 1,600억이요.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다는 범위를 좀 생각이 넓게 잡긴 했습니다만. 네, 좀 크게 네. 뭐 물론 뭐 누구나 1,000억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의 기록으로 하나만 더 붙여드리면은 올 봄에 사실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반고우의 정박한 배라는 작품이 430억 원에 판매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작품이 만약에 옥션에 나온다면 평균 거래가가 그래도 수백억 원에서 말씀하신 1,000억 원대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현재 작품이 이제 정박한 배라는 작품인가 봅니다. 네, 그게 봄에 이제 판매가 됐던 거고요. 네. 최고가를 갱신했었던 작품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란 작품이어가지고 이 두 작품이 요즘에 제일 근래에는 이슈가 됐었던 좀 고가로 판매된 작품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작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작품들도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수준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오는 작품은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네. 미술관은 학술기관이어서 국가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작품을 판매할 일은 거의 없다 보니 예상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다만 국보급의 작품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보험 평가액, 이 작품에 대한 평가액이 존재하고요.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작품들의 평가액은 총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1조 원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보물에 해당하는 국보들을 보물이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진짜 12년 만에 한국으로 보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네덜란드 크릴러 밀러 미술관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좀 보긴 했었습니다만 이 미술관은 근데 반고우 작품들을 왜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미술관이 좀 매력적인 공간인 이유가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반고흐 작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이름 익숙한 딱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인 거고요. 네. 여기는 가족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서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란 공간은 당시에 대부호였었던 안톤 크렐러 밀러와 헬렌 크렐러 밀러라는 이 부부가 그 안목이 이분들도 좋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많이 수집한 게 아니고 딱 3점으로 시작하셨다는데요. 네. 1908년 반고흐가 세상 떠나고 18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것도 마치 주식처럼 이분이 센스가 좋았던 게 한 번에 많이 사면은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 갑자기 오를 수 있다고 처음 샀을 때는 4,000프랑 정도,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네. 투자해서 3점을 구매한 다음에 이걸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유화로는 90점을 가지고 있고요. 드로잉을 포함하면 180점에서 총 27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고흐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생전에 반고가 유일하게 팔았던 이 판매할 수 있었던 아르레 붉은 포도밭 얘기했는데 그럼 또 아르레에서의 작품, 다른 작품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미지가 소개된 거로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드로잉 버전 역시도 있겠지만 사실 그중에 아르레에서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이 기존의 반고흐의 초기에 어두웠던 색채를 벗어나서 반고흐의 위대함은 사실 미술계에서는 마치 음악의 절대 음감처럼 컬러리스트, 색채 예술가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색채로 가시적인 걸 그대로 목격하는 게 아닌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폭발시킨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던 예술가인데 그 전성기 작품에 해당하는 씨 뿌리는 사람 유화 버전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크렐러 밀러 미술관 갈 때마다 그곳에 늘 대표작으로 걸려있던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와, 이거는 비행기 값 아끼기 위해서라도 가야 될 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11월 29일 전시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도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볼 텐데 바로 조금 전입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이 공천 개입의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명 씨가 어떤 발언했는지 조금 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 모습 보셨는데 일단은 변호인을 좀 추가 선임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명태균 씨 어떤 혐의들로 검찰 출석하게 됐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으로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25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전달이 됐는데 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중심에도 서 있습니다. 네, 자 서정호 변호사님, 뭐 폭로한 게 없다, 조사 받고 나와서 할 얘기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실제 강혜경 씨라고요. 네. 본인 밑에 강혜경 씨가 많이 폭로를 했고요. 본인은 뭐 카톡 정도는 공개한 게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폭로한 건 없죠. 근데 이거 실제 뭐 있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게 없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아버지 선수에 묻어놨다는 예, 아니면 그거는 천하명에 이제 뒀다는 등. 화장했던 분이고 네. 아버님은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공개될 게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저는 실제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은 아마 명태균 씨가 많은 폭로를 해오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도 들거든요. 말을 좀 아끼는 모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당당하고 매사에 좀 과장돼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네. 언제부터인가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조금 뭔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렸다는 시그널인 것 같죠. 그리고 오늘 태도를 보니까 어떤 기자들의 취재나 그 전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 중에서 본인이 폭로한 거 없다고 하는데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폭로한 것이 없다라는 저런 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근데 강성필 대변인,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명태균 씨가 오늘 올린 거거든요. 네. 못난 아버지 용서해줘, 네. 사랑해라고 이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왜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네. 지하 주차장에 있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 수갑하는 네. 모습 보기 싫다. 뭐 수갑하는 아직은 모습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갑까지는 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딸에게 조금 보여주기가 조금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밝혀진 것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의혹입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앞서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네. 밝혀지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좀 불편한 채로 검찰 창원지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명태균 씨 말을 좀 아꼈지만 변호인은 여기 대해서 좀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어떤 태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네, 서 변호사님, 저희가 차차 어제 있었던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을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 육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잘했던 결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근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출마도 많이 하시고 또 최고위원도 아마 컷오프 됐는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옛날에 박범계 의원하고도 계속 분쟁이 있었고요. 예. 이분입니다. 황우여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인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근데 저 김소연 변호사님의 말씀은 대통령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위법 공천 개입이 전혀 없었다. 그냥 단지 이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단순하게 추천에 전화를 받아준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법적으로 이제 하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 말을 좀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약간 미담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시고 그다음에 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런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말을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호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 어제 기자회견도 봤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영선 해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덕담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덕담으로 한 말에 명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갖겠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 잘 지내라라는 그냥 덕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뭐 평생 은혜 갖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난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과 9천만 원의 수상한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세비를 쉽게 말해서 세비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월급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씩 딱딱딱딱 그렇게 나눠 갖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면이 많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면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 변호사님,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변호인도 미담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혹시나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내는 메시지 신호라고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대통령실하고 이제 끊어졌고요. 수사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검찰은 이제 검찰대로 11명의 예. 거의 특별수사단에 준할 정도로 대규모 이제 수사단이 꾸려졌잖아요. 좀 대폭 확대한 모습입니다. 예, 아마 이제 전혀 대통령실은 고려하지 않고요. 원칙에 따라 이제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덕담 이야기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저희 변호사도요. 여러 이제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별의별 민원들이 오요. 검사한테 탄원을 좀 해달라. 네. 판사한테 어떻게. 그러면 이게 실제 판검사한테 전화하기 어려워요. 근데 의뢰인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부탁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어디 전화해봤는데 행정부에 네.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실제 전화 안 하고도 아마 대통령이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진석인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니까 덕담으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덕담인지 아닌지 의뢰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 고맙다 이거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다음에 돈 월급의 반 있죠. 우리 법에요. 돈 갚을 거 있을 때 받을 거 있을 때 안 갚으면 월급의 딱 반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돈 거래가 있더라도 내 월급의 반씩 갚을게 흔히 있어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세비를 반띵한다. 이것도 추측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명태균 씨가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직전에도 갑자기 SNS에 사죄의 글을 올려서 이 배경을 두고 사실 여러 추측이 해석돼 나왔었기 때문인데 장가 기자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자신의 SNS에 자신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이 공개된 녹취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감에서 녹취를 폭로했었던 강혜경 씨는 자신의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던 바가 있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네. 자신을 협박했었다라고 SNS에 작성했습니다. 네. 이런 명 씨 주장에 강혜경 씨는 뭐 사실 아니다, 사실 틀리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한 바 있는데, 자 황선필 대변인 일단은 명 씨가 지금 주장한 부분, 운전기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강혜경 씨 아버지 때문에 뭐 2천만 원을 뭐 달라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태균 씨가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강혜경 씨라든지 뭐 운전자 김 씨가 뭐 명태균 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인들 간에 알아서 할 일인 거지. 네.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거는 쉽게 말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9천만 원의 수상한 거래, 네. 이게 공천 대가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대선 기간 중에 81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그 경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 3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실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공천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천이 탈락하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제를. 그러니까 그것을 김명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 금액에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보도가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뜬금없이 갑자기 강혜경 씨가 돈을 요구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는 이런 거는 명태균 씨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인 간에 서로 간에 뭐 협박죄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명태균 씨의 수상한 돈 거래와 어떤 공천 대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들, 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좀 물타기성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어쨌든 물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태균가 굳이 강혜경 씨가 돈을 요구한 것,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 시점에서 검찰 출석 앞두고 얘기한 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 간의 협박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폭로의 그 순수성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빙성, 진실성하고도 연결된다 봐요. 진실성. 뭐냐면 이제 강혜경 씨가 네. 돈을 만약에 진짜 요구한 게 뭐 녹취나 넣어가지고 진짜라면 그런 게 또 녹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그 폭로의 순수성이 공익신고자라 그랬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라고 이러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 돈 요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폭로한 거 되면 아무래도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강혜경 씨에 대한. 예, 신뢰성이. 예. 공익신고자라고 보긴 어렵죠. 네. 그 범죄자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더 저는 심각하다 봐요. 어떤 이게 폭로가 협박이 있었다면 뭐 비례든 뭐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명태균하고 대통령의 통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만약에 불법으로 녹음했다면 네. 저렇게 폭로를 하면 이거는 이게 엄청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면서 불법 녹음 알면서 이게 폭로한 박찬대 또는 이제 그 특보였던 김상호 씨 고발당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이게 2차 알면서 이게 또 그걸 기자회견이나 폭로하면요. 네. 또 처벌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증거를 뭐 예를 들어 많이 지금 갖고 있다는 녹취 등을 갖고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서 이런 돈 요구, 비례대표직 요구 이런 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저 운전기사가 뭘 요구했다잖아, 비례를요. 네. 만약에 운전기사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협박을 했으면 그게 불법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하나하나게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검찰이 명 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공천 개입 등 의혹 등을 좀 밝혀낼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어제 명 씨 관련된 의혹, 뭐 일련의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씩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 화면대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뭐 일단은 근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육성이 나왔는데 그분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도 있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해명, 설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유력 대선 주자가요. 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든 누가 이게 뭐 여론조사를 좀 조작해달라 이런 거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대선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론조사 많을 때는요 20-30개 나옵니다. 그 보고하기에도 이게 바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말라고 조작해달랍니까?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한두 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선거 있잖아요.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럴 때는 조작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는 날마다 여론조사 수십 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론조사 부탁한 적이 없는 거야. 너무나 상식에 맞고 그건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명태균 씨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3억 7천 했는지 뭐 3천 7백인지 그건 자기들 계산이 모르겠는데 그걸 이게 대통령한테 달라면 안 되죠. 대통령이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보통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 뭐 권력자한테 접근할 때 한두 개 좀 조작되고 잘 놓은 거 있잖아. 요거 들고 이제 그 접근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한두 개지.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돈을 주는 대신에 공천을 주고 이런 그다음에 공천 받으니까 명태균한테 월급 반을 주고 이거는 이게 창작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 언급한 걸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자백한 거 아닙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조작을 명태균 씨에게 부탁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려면 선거에 대해서 많이 빠삭한 그야말로 전문가 정도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부탁할 수가 있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안 했을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럼 알아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랙아웃 기간에도 8차례에서 9차례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선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합당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조작된 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이후에는 그럴지 몰라도 대선 후보를 뽑는 그 경선 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작된 결과로 인해서 컷오프된 후보들이 또 다른 본선에 올라간 다른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여론조사는 경선 전에 대선 경선 후보를 뽑는 경선 때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작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거기서 보고를 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어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블랙아웃이 제가 알기로 6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갤럽이나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이틀이나 보통 한 2, 3일 조사하죠. 근데 6일인데 어떻게 8, 9번을 조사합니까? 6일 동안에. 하루에 2번씩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블랙아웃 전부터 그러니까 8일, 9일을 했다는 거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민 기자회견 나온 얘기도 한번 추가로 좀 볼 텐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면서 12차례나 사과를 언급했는데 자, 김 여사 논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들도 나왔고, 많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겠다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뭐 전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대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 기자, 조금 전에도 어떤 조치들을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15일에서 16일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그리고 18일에서 19일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거 대통령 김 여사가 네.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에이펙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좀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동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네. 여론을 감안해서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요구해온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어제 이미 적절한 시기 쇄신을 위해서 후보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실무자에 대한 건 엉뚱한 짓이나 말썽을 피우면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쓰고 있는 개인 핸드폰과 관련해서는 많은 여론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 여태까지 쓰고 있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또 조만간 번호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정호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는 침묵을 지켜서 이 침묵을 지킨 게 좀 불만의 표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SNS에 조치들이 조금 자기들이 얘기한 것대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방금 보시는 화면대로인데 그러고 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대표 어떤 요구들을 좀 수용한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다수 다 수용했다 봐요.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사과를 해서 진심으로 12번 사과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특별감찰관 추천해달라니까 이제 추천하겠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국회 잘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인적 쇄신도요. 지금 이제 인사풀에 여러 이제 검증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영부인 자제 있잖아요. 자제. 그것도 이거 수용했지 않습니까? G20하고 에이펙. 네. 이번에 대외 활동을 좀 예. 중단하겠다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구한 거는 거의 다 저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요. 영부인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부인은 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뭐 국정의 집에 살림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에 따른 활동은 하겠다,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분 중에 하나가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은둔의 영부인이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있지만 부인이 남편한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외국에는 이게 근데 다른 나라는 전부 이게 부부 정상 오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혼자 빠지면 그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고요. 이번에는 이게 뭐 불가피하게 여론 때문에 빠졌다면 다음부터는 이거는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님. 네. 일단은 어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구를 좀 수용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은 한동훈 대표가 하루 가까이 이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 두고서 침묵을 지키다가 SNS로 좀 입장을 표명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요구를 좀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있었을 어떤 친윤 쪽도 지금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저희가 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친윤 쪽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인 건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친한계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안 하느니만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친윤 쪽에서는 뭐 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또 후기로 또 들어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왜 했느냐?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것도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추상적이다, 두루뭉실하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악마화된 것이 있다, 침소봉대가 많다라고 해서 결론은 뭐 그 해프닝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야당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또 톤 앤 매너도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자에게 말을 할 때도 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라든지 뭐 또 대변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말을 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을 내놨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반응, 뭐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많은 의견을 주신 걸로 좀 저희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화면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반응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장관 기자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한 얘기 말고 추가로 더 반응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친한 간 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오늘 정성국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면서 좀 당내 부정평가를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실패한 위중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중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소 변호사님. 뭐 화면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법조인으로서 이게 누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 실패한 교사라는 게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승낙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승낙을 했는데 정은하러 위정하러 안 나가요. 또는 위정을 안 했어.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두 개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 실제 위정을 했던 김진성 씨가요. 뭐랬냐면 이게 위정을 인정한다.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정을 했다고 위정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있는데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해달라고 살인 교사를 했는데 실제 그 교사에 따라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실패한 교사가 되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 위정한 사람이 자백하고 있는데 이게 무식한 소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네. 자 그리고 강성필 대변인님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15일이면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쪽에서는 생중계하자 재판 생중계자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중계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3심
최종 심에서 생중계를 하자. 그럼 그때는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아니 1심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2심의 결과가 남아있고 3심이 남아있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중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던데 아니 당시에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거의 유죄가 확정된 분위기였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유죄와 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여권에서 말하듯이 아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아이돌의 재판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19%, 10% 아래로 추락했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장가희 기자, 오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은 긍정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습니까?의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4%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에 최저치입니다. 또 부정평가 이후 1위가요.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오전 이 윤 대통령 기자회견 반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